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팔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초국적 기업들이다. 초국적 기업이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본사는 여전히 회사가 설립된 나라에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과 연구시설은 대부분 해외에 있고 최고 경영진을 포함해서 많은 직원을 외국인으로 채용한다. 이처럼 자본의 국적이 없어진 시대에 외국 자본에 대해 민족주의적 정책을 쓰면 잘해봐야 효과가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역효과가 날 것이다. 외국 자본을 차별하면 그 나라에는 초국적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게 된다. 자국 기업을 육성해서 자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의도일지는 모르나 이런 정책은 가장 효율적인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 결국 국가 경제를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점점 더 많은 자본이 초국화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국적이 없는 기업이 되기보다는 사실상 해외 지사를 둔 단일 국적 기업으로 남아있다. 핵심 기술 개발이나 전략 설정 등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이루어지고 최고 경영진도 일반적으로 본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다. 공장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정치적 이유와 그보다 더 중요한 경제적 이유에서 대개 본국의 공장과 일자리를 가장 나중에 없앤다. 이 말은 초국적 기업이 가진 혜택의 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기업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국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의 국적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세계화의 화신 카를로스 곤. 카를로스 곤은 1954년 브라질의 포르투벨류에서 레바논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나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레바논 베이루트로 돌아갔다.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최고 명문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에콜 데 민드 파리에서 공학을 전공했다. 1978년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업체인 미쉐린에 입사해 18년을 근무하면서 그는 적자를 면치 못하던 남미 지사들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미국 자회사와 유니로열 굴리치의 합병을 성사시켜 미국 사업 규모를 2배로 키우는 등 실력 있는 경영자로 명성을 쌓았다. 1996년 프랑스 국영 자동차 회사 르노로 자리를 옮긴 곤은 위축되었던 르노를 회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다. 그 과정에서 무자비한 비용 절감을 단행하여 예의 명성을 확인하고 르코스트 킬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실제 그의 접근 방식은 별명과는 달리 상당히 합의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말이다. 1999년 적자의 늪에서 허덕이던 닛산을 인수한 르노는 닛산 회복 작전을 위해 곤을 일본에 보냈다. 그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등 처음에는 일본 문화에 맞지 않는 경영 방식으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몇 년 안에 닛산을 완전히 정상화시키는데 성공해서 일본인들에게 인정받았다. 곤이 만화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했다는 사실만 봐도 그가 일본에서 누린 대중적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일본에서 만화 캐릭터로 나오는 것은 가톨릭교에서 성인으로 책봉되기 직전 단계인 15개 비견되는 사건이다. 2005년 그는 닛산의 공동회장직과 르노의 CEO 자리를 겸임한다고 발표해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한 감독이 2개의 프로축구팀을 동시에 맡게 된 것이나 다름없는 위협을 이룬 셈이다. 카를로스 곤의 라이프 스토리를 듣고 있으면 세계화라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한다. 곤의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때에는 세계 반대편으로까지 간다. 그중 일부는 곤의 어머니처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옛날에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탈리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탈리아어조차 가르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들은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에 자녀들이 미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동화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곤처럼 머리 좋고 야망을 품은 가난한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선진국으로 유학을 떠난다. 요즘은 많은 경영자들이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이 초국적 기업의 지사가 있는 또 다른 제3국으로 발령을 받기도 한다. 레바논계 브라질인으로 태어나 모국으로 여기민을 한 곤도 프랑스 회사 2군데에서 일하는 동안 브라질, 미국, 일본 등지를 돌아다니며 살았다. 이렇게 세계화가 진행되었으니 자본의 국적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만들어져 아직 그 나라에 본사를 두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외 모든 것은 더 이상 국경 따위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카를로스 곤은 2018년 11월 19일 유가증권 보고서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일본 검찰에 의해 체포되어 구속됐다가 2019년 3월 10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구속된 뒤 추가 보석 청구 끝에
5억엔의 보석금을 내고 4월에 풀려나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2019년 12월 31일 일본을 극비리에 탈출하여 레바논으로 도주하였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의 보안 결함을 이용하였다. 스위스의 거대 식품 회사 네슬레의 본사는 스위스의 베베에 있지만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네슬레 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5%를 넘지 않는다. 네슬레의 본거지를 스위스가 아닌 유럽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유럽에서 거두는 수입은 회사 총수익의 30% 정도에 그친다. 이제는 초국적 기업들이 본국 밖에서 처리하는 업무 자체도 생산과 같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 같은 최고 레벨의 업무까지도 본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허다한데 특히 최근 들어 중국, 인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세우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심지어 최고 경영자를 뽑는 것도 본국인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재능 있는 인재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이 많다. 그 결과 초국적 기업들은 특정 나라에 대한 소속감에서 자유로워졌다. 본국에서 공장문을 닫고 일자리를 없애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해도 그것이 회사에 이익을 내는 데 필요하면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과감히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의 기업 소유를 제한하는 여러 정부의 처사가 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국 국경 안에서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의 주인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윤을 낼 기회가 있으면 세상 어디에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분위기에서 외국 기업의 투자를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 나라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외국 기업이 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만다는 의미이다. 상당히 수긍이 가는 논리이다. 그렇지 않은가? 크라이슬러 미국 기업, 독일 기업, 다시 미국 기업, 이제 곧 이탈리아 기업. 1998년 독일 자동차 회사인 다임러벤츠와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합병을 선언했다. 실질적으로는 다임러벤츠가 크라이슬러를 인수한 것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대등한 두 기업의 동등한 결합이라는 형식을 취했다. 다임러 크라이슬러라고 개명을 한 세 회사의 임원진에도 똑같은 숫자의 미국인과 독일인이 포진했다. 하지만 이 외양은 채 몇 년도 지속되지 않았다. 얼마 가지 않아 독일인 이사수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해마다 약간씩은 달라졌지만 보통 독일인 10에서 12명에 미국인 12명 정도의 비율이었다. 불행히도 이 인수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해서 2007년 다임러벤츠는 크라이슬러를 미국의 사모펀드 서버러스에 팔아넘겼다. 여전히 19.9%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다임러 대표들이 몇 명 남아있기는 했지만 크라이슬러의 임원진은 곧 미국인들로 채워졌다. 그러나 서버러스는 회사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고 결국 크라이슬러는 2009년 파산하고 말았다.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 피아트의 대규모 주식 매수에 힘입어 크라이슬러는 구조 개편을 거쳤다. 대주주 자리를 확보한 피아트는 자사의 CEO 세르지오 마르치오네를 크라이슬러의 CEO 자리에 앉히고 9명으로 된 크라이슬러의 이사회에도 또 다른 피아트 임원 1명을 더 투입했다. 현재 지분은 20%이지만 앞으로 35%, 최종적으로는 51%까지 늘릴 수 있는 권리를 피아트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에 따라 차차 이탈리아인 이사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였던 크라이슬러는 지난 10년 사이에 독일 사람의 손에 운영되다가 다시 미국인들 손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이제는 점점 더 이탈리아 회사가 되어가고 있다. 국적 없는 자본은 없다. 네로라 하는 미국의 거대 기업도 외국인이 인수하면 꼼짝없이 외국인 손에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하긴 생각해보면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하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기업은 회사 경영을 아무리 초국적으로 한다 해도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은 여전히 본국인들, 즉 소유권이 있는 나라 출신들을 고용한다. 인수기업이 고위 간부들을 인수된 기업이 있는 곳에 직접 파견하지 않는 원거리 경영을 할 경우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고위 간부들을 외국에 파견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특히 양국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가 클 경우 가시적, 비가시적 비용이 더 든다. 카를로스 고는 이런 관례에서 그야말로 예외적인 존재인 것이다. 기업들의 자국 편향은 단지 최고 경영진을 임명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다수 첨단 산업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부문도 자국 편향이 대단히 심하다.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부분 본국에서 행해진다. 혹 연구개발의 일부를 해외로 옮기는 경우에도 극도로 지역 편향을 보인다. 이 말은 북아메리카 기업은 북아메리카 내에서
유럽 기업은 유럽 내에서 그리고 일본은 일본 내에서만 움직이는 경향이 심하다는 의미이다. 최근 들어 중국,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 세우는 연구개발센터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센터들에서는 주로 낮은 수준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기업이 하는 활동 중 가장 단순하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하기 제일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생산 부문마저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아직도 본국에 확고한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다. 제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생산하는 네슬레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예는 아주 드물다. 미국에 기반을 둔 초국적 기업들 중 제조업체들의 해외 생산량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일본 기업들의 해외 생산량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 비율이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유럽 기업들의 해외 생산은 대부분 유럽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현상은 유럽 기업들이 진정으로 국적을 초월했다기보다는 유럽연합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걸맞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간단히 말해 진정으로 초국적인 기업은 거의 없다. 대다수의 기업들이 여전히 대부분의 생산을 본국에서 한다. 특히 전략적 의사결정이나 고급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진다. 국경 없는 세계라는 표현은 엄청나게 과장된 표현이다. 자국 편향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계와 시대의 자국 편향 현상은 왜 생기는 것일까? 자유시장론자들은 자본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마당에 애국심 같은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이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이 점에는 동의한다. 그들 또한 자본은 보다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확대 재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국경이라는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한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같다. 돈은 다 같은 돈인데 굳이 자국에 조금 더 이롭다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자국 편향을 보이는 것은 경영진들이 이런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에 종사하는 최고 경영진들이 자국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국 편향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순수한 이기심 이외의 모든 동기를 고려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해버리지만 도덕적 동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싱 오참조. 경영진의 개인적 감정에 더해 기업도 종종 자신이 자라온 국가의 역사적 의무를 갖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공공자금의 지원을 받는다. 이런 지원은 주로 초기 발달 단계에 더 많이 이루어지지만 꼭 초기에만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싱7참조, 설비 투자나 종업원 교육 등의 특정 분야에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기업도 많다. 또 1949년 도요타, 1974년 폭스바겐, 2009년 GM의 경우처럼 정부의 구제 금융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한다. 혹은 보호관세나 법적인 독점권 보장 등의 형태로 간접적인 보조를 받는 경우도 많다. 물론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과거를 밝히는 것을 꺼리고 적극적으로 감추기도 한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들 간에는 이런 역사적 채무 관계 때문에 기업이 국가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암묵적 이해가 형성되어 있다. 단기적으로라도 기업의 이익에 반하고 법적으로도 해야 할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할 것을 정부와 대중이 기업에게 기대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외국 기업보다 자국 기업을 도덕적 명분을 내세워 설득하기가 훨씬 쉬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 한국의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을 늘리게 하는 데 실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국계 은행들도 한국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겠다는 금융감독원과의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도덕적, 역사적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초국적 기업들이 자국 편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제적인 것이다. 기업의 핵심 역량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 어떤 기업이 초국적 기업이 되어 외국에 지불을 내는 것은 그 기업에게 있는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새로 발을 들이는 나라의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경영자, 엔지니어, 숙련 노동자 등 인적 자원, 회사 내부 규정, 업무 관행, 기업 조직 속에 녹아들이 있는 지식 등 조직적 자원, 조달업체, 금융업체, 동종기업연맹, 심지어 타기업 경영진들과의 인맥 등 관련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같은 역량들을 말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도 다른 나라로 쉽게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를 해외로 옮기는 것은 쉽다. 그러나 숙련 노동자나 경영자를 옮기는 데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업무 관행이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렵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동남아시아에 자회사들을 설립하면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납품업자들에게도 같은 곳에 자회사를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뢰할 만한 납품업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 조직, 네트워크에 내재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역량들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법률 제도, 비공식적인 규칙, 기업 문화 등과 같은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영향력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 모든 제도적 여건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이유에서 높은 수준의 인적 조직적 역량과 적절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고도의 기업 활동은 자국에 남게 된다. 자국 편향은 단순히 감정적인 애착이나 역사적 책임감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경제적 이유도 있다. 암흑의 왕자 마음이 변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0년 초 현재 사실상 영국 정부의 부총리라 할 수 있는 피터 만델슨경은 마키아벨리를 닮은 데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대단히 존경받던 노동당 정치인 허버트 모리슨의 손자로 태어나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일하던 그는 토니 블레어 총리 시절 홍보 책임자 자리를 맡은 후 이른바 신노동당이라는 이미지를 성공시킨 장본인이다. 정치적 기류 변화를 감지하고 언론 매체들을 효과적으로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능력과 무자비한 면모 덕에 암흑의 왕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강요 시절 그는 국민의 이목을 한 몸에 받으며 유명세를 탔지만 부패 의혹으로 2번이나 사임을 하는 고난도 겪었다. 영국 정치권을 떠난 후 그는 브뤼셀로 터전을 옮겨 2004년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1998년에 잠깐 영국의 통상산업부 장관을 지내며 구축한 기업 지향적인 이미지를 더 발전시켜 그는 자유무역과 투자 개방을 옹호하는 정치인이라는 명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따라서 2008년 말 예고 없이 산업 및 규제개혁부 장관으로 영국 정계에 복귀한 그가 2009년 9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은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다. 하루아침에 벌어질 것은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될 일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외국인의 자산 소유에 관대한 영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영국 제조업이 실패할지도 모른다 라고 말한 것이다. 지금이 바로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해야 할 때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전형적인 만델슨식 언론 플레이였을까? 아니면 그를 포함한 영국 정책 이반자들이 모두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진리, 즉 외국인 자산 소유 비중이 너무 높으면 국민 경제에 해롭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깨달은 것일까? 기업의 자국 편향성이 있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사실 기업들의 자국 편향성을 생각하면 외국 기업의 투자를 쌍수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투자여서 결국은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일 터이다. 특정 전략 산업에는 투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대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든지 해서 외국인 투자의 제한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은 그냥 다른 나라로 가버릴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들이 창출하려 했던 일자리와 부도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그런 정도의 투자 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이 별로 없는 개발도상국에서는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솔직히 분별 없는 짓이라는 말이다. 조립 공정 같은 낮은 수준의 기업 활동 밖에 유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자가 전혀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 아닌가. 위 논리는 그 자체로만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단, 여기서는 직접 경영 참여가 아닌 금융 수익 목적의 포트폴리오 주식 투자는 제외하고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확보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우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외국인 투자가 많은 경우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아니라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투자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직접 투자 중 브라운필드 투자가 절반 넘게 차지했다. 국제적 인수 합병 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1년에는 이 수치가 80%까지 육박하기도 했다. 이 말은 외국인 직접 투자의 많은 부분이 생산이나 고용을 새로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의 경영권 인수에 집중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카를로스 곤의 예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경영주가 피인수 기업에 보다 뛰어난 경영 기술 역량을 투입해서 병들어 쓰러져 가던 기업을 소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수된 기업이 이미 지니고 있던 역량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수합병도 아주 흔하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외국 기업이 자국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인수 기업의 자국 편향적 성향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피인수 기업 직원들이 그 기업 내에서 승진하는 데 한계가 생기게 된다. 만일 어느 외국 기업이 같은 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수하려는 것이라면 이 외국 자본이 국내 사모펀드보다 더 낫다. 하지만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국내 기업이 국가 경제에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할 확률이 더 높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세계화론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전략 수립과 같은 수준 높은 기업 활동의 기지를 어디에 두는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아직도 기업의 국적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그 기업의 국적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투자자가 해당 산업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피인수 기업에 대한 장기 계획은 무엇인지 등 다른 요인들도 고려해야 한다. 외국 자본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자본에는 더 이상 국적이 없다는 신화의 근거에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만델슨 경이 뒤늦게나마 깨달은 외국 자본에 대한 생각은 현실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 싱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이었습니다.